안녕하세요. 윤린의 도서관 윤희파파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경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경주 황리단길도 다녀오고, 그리고 첨성대 핑크뮬리라고 하나요? 네, 핑크뮬리 가서 구경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잘 하고 왔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하고 온 만큼 오늘 좋은 책을 하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뷰할 책은 꿈을 찾는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리뷰하는 책은요, 인스타 하늘빛 꿈님의 그 인스타에 독서평가단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당첨이 돼가지고 받은 책을 읽고 평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었다가 지웠다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정말 정성 들여 출간된 책인데 제가 잘못 리뷰하거나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을 보고 꿈을 찾는 스타트업, 엔잡러 세대 퍼스널 브랜딩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해서 한때 창업을 도전했었던 일인으로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까 궁금해서 책을 보게 되었고, 거기 관련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엔잡러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N 두 개 이상 복수를 뜻하는 N과 취업을 뜻하는 잡, 그리고 직업을 뜻하는 잡이죠. 사람들을 뜻하는 러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30대 말이나 40대에 어떤 조기 퇴직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취업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누가 뭐로 해서 큰 돈을 벌었다 하는 경우로 창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장밋빛 청사진에 의지해서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고 망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폐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창업 3년 이내 70% 폐업률이 70% 이제 폐업이라는 통계청의 통계도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금전적인 문제, 마케팅 부족, 시장 분석 부족, 어떤 지원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작가인 이서진 대표, 이분이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 LSJ 컴퍼니를 세우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적인 부분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브랜딩과 마케팅 중요성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과정에서 인간관계 형성 및 애로사항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서 엔잡 및 자기 노후의 어떤 잡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 브랜딩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자기 소개 책에 보시면요, 자신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앞에 있고요. 중간에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인터뷰,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 출판과 그리고 이서진 대표에 대한 어떤 자서전적인 이야기, 책 출판 이후의 삶들, 스타트업에서 살아남는 방법들까지 이렇게 목차를 보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먼저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퍼스널 브랜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같이 함께하는 인터뷰를 실었더라면 더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조금 표해봅니다. 앞에 보시면은 월 순수익 2천만원 음대생 CEO로 이슈가 되었던 23살 베스트셀러 작가, 클래식 연주자, 댄서, 파티 공연 플래너, 국내외 미인대회 경험까지 라는 책 이후에 간략하게 자신의 가정 소개와 어떤 자신의 소개를 했다고 하면 분명 사람들 중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큰 돈을 그동안 벌어서 무던하게 창업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담은 후에 어떤 기업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조금 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라고 공감이 갔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제 뒤에 부분부터 조금 읽었어요. 보시면은 이서진 대표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먼저 읽어봤는데, 보니까 많은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평범한 이제 대학생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음악 세션도 했었고, 그리고 팟캐스트 음악 방송도 했었고, 댄스 동아리라든지, 그리고 음악 학원을 설립해서 음악 학원 레슨 받는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공연 전에 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어떤 뮤지컬을 보면서 왜 뮤지컬은 쉽게 대중들에게 접할 수 있는데 클래식 왜 대중들에게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쉽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현재 LSJ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줄리어드 음대생들과 지금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인터뷰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음대생들이 졸업한 이후 확실한 해답은 없는 걸까? 라는 의문. 결과론적으로는 이 의문이 지금 LSJ라는 회사에 어떤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이 되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줄리어드 음대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전공자의 선배로서가 아니라 불안정한 미래를 고민하는, 그리고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런 길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도 음악을 기타나 드럼을 하면서 음악을 조금 접해 본 적도 있었고요. 제 옆에 피아노 전공자도 있었고 팀파니 전공자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오면요 굉장히 접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좁아요. 흔히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시립 교향악단을 가거나 개인 학원을 차리거나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어떤 진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들도 저도 많이 봤는데,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플랜이라든지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타파하고자 많은 경험들을 쌓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책에서 저자는 도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야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후회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무조건 생각나면 일단 도전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경험하고 느끼고 실패해보자. 여행을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은, 해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많은 걸 경험해 본다는 것은 나중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판매 사원도 해보고 체육교사도 해보고 한 10가지의 직업을 도전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봤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사업을 망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힘들 때 이런 경험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시점에 여행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생활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서 나중에 힘이 들 때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꼭 굳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흔히 공무원 생활하시던 분들, 대기업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은 막상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고 무작정 퇴직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하다가 그 비용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무기력감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경험하고 느끼고 실패해봐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이 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많은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자는 넓게 보고 깊게 느끼자.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관계는 상처가 아닌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친구들이나 주변 어느 사람이든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많다. 특히 서로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 공유를 통해 서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유해 보는 것을 일상화한다면 세상 자체가 넓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현재인들에게 아쉬운 점은 다른 분야의 사람과 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자신의 성공을 살리는데 생각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알지 못했던 생각들이나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러하다. 음악인들이 그런 도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분야의 많은 사람들은 예술 전공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조금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 거고요. 사람을 통해서 물론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사람 관계를 잘 이용하면 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엔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인간관계, 사람관계 정말 신중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면 금전적으로 묶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와의 뜻이 맞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틀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면뿐만이 아니더라도 안 좋은 면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더 기재를 해주는 것도 가장 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처럼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살다 보면은 때때로 뒤통수를 맞을 때도 많다. 네,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간단한 마음가짐으로 이겨내려 하는 것이 더 좋다. 물론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가 나의 미래에 방해될 경우 과감히 그 뿌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거 정말 맞아요. 제가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뭐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정말 힘들다,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인간관계에 대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래, 어차피 줄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근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긴 해요. 그리고 저자는 메모의 습관, 모든 경험은 매뉴얼화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것도 나와 있어요. 메모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매뉴얼화를 해야 되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에서 얻는 행동들이기도 하지만 그 경험들에 나온 행동들, 즉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큰 틀을 메모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 것인지 세세하게 기록을 해나가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간혹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 정말 이거 뭐였지? 라고 하는 것들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서 저도 적어놔요. 컴퓨터 한쪽에 메모장에 아예 저장을 해놓습니다. 요즘 근데 저장해 놓은 것들이 어떤 어플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메모가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독서의 생활화. 독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자가 지난 5년간의 어떤 노하우를 하나에 다 그냥 쏙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 대표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이분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5년이라는 노하우를 저는 습득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책은 정말 독서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힘들 때 극복법, 남의 시선을 벗어나 나다움을 찾기 위한 노력, 생활의 이유나 긍정적인 사고 글쓰기. 힘들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정말 현대인들은 어떻게 힘들 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흔히 말하는 감정 소비법, 그리고 일과 생활에서의 어떤 이원화하는 방법들을 잘 모릅니다. 항상 일을 하다 보면은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때만큼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일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걸 또 가정에 가지고 오다 보면은 가정적인 불화도 생기게 되고. 네, 책의 저자는 생활의 이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은 감정 소비하기 위해서는 음악 듣기라든지 글 정리하는 거라든지 글쓰기 같은 거를 해야지 풀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을 잘 소비할 수 있는지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고객 상담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업무적인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보다 정말 잘해,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도 잘 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이후 23살, 28살 때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책을 만들고 프로세스화 했던 것들, 퍼스널 브랜딩 했던 것들, 그리고 미인대 경험했던 것들 나와 있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브랜드라든 아니면은 마케팅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앞에 설명하는 그런 글을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브랜드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란 어떤 기업의 이름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브랜드란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 그리고 상품의 기업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창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엔잡을 갖게 되면은 대부분의 많이 고민하는 게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브랜드는 단순히 기업 이름을 짓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창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지만, 기업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신, 기업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 이름, 예를 들면 이제 코카콜라 하면은 코카콜라사가 만든 콜라가 아니라 코카콜라 자체가 콜라 그 자체가 코카콜라인 것처럼, 이 상품이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업이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브랜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전적인 의미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과 여러가지 확대 유형들, 그리고 홍보와 광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브랜딩 구축에 엄청난 예산 광고의 집행보다 홍보에 많이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최초의 브랜드가 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중요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선전에서 광고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리센리스는 광고를 공격적인 전술이라기보다는 방어적 전술 또는 경쟁으로 인한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공감하고 타겟팅을 하는 것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처음 책을 출판할 때 어떤 타겟팅에서 반응이 나올지 몰라 나이별로 책 출판을 필요한 이유를 분석하여 똑같이 광고를 찍었다. 또한 문의에 오는 내용을 모두 전부 자세하게 정리하여 매뉴얼화했으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니즈가 있었다는 인사이트를 오히려 고객의 문의에서 받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공감하고 나이별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세분화하여 기획한 후 진행해야 된다. 또한 너무 다양한 고객보다는 몇 명에게 심층적인 인터뷰를 요구하여 자세하게 분석해 매뉴얼화를 한 후에 이들에게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광고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네이밍 시 주의해야 되는 점들, 기업의 이름을 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죠.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이름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한 단어로 기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내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의 이름 차이예요. 이건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이름을 정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름을 잘 각인시킬 수가 있을까? 라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록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록스는 이제 최초의 복사기로 알고 있죠. 종이를 복사한다는 독특한 아이디어는 제록스라는 브랜드를 강력하게 고객들의 마음에 새겨 놓았다. 브랜드 간 차이는 제품이 아니라 상품명이 있다. 아니면 브랜드 인식의 차이일 뿐이다.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고객에게 각인이 되는 것, 그것은 재방문율, 재구매율, 그리고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뢰, 품질, 카테고리, 정말 품질과 카테고리는 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정말 좋은 품질을 제공해 줘야 되고,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선도 브랜드가 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홍보 요소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업체를 차리다 보면은 동일 품목의 어떤 경쟁자들이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내 것을 카피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지, 그럼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지 라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말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점포 간의 비교가 용이하고 기업 간의 감시를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건전한 경쟁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지만은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 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덴티티적이죠. 일관성과 변화는 상극인 건데 어떻게 일관성이 있으면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시장은 변할지 몰라도 브랜드의 본질성은 변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볼보는 35년간 안전을 팔아왔다. BMW는 25년간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을 팔아왔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공 여부는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볼보는 안전성을 가지고 왔죠. 안전성을 가지고 왔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이 책 속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겟팅 설정, 대중의 눈을 파악하고 고객 방문율, 재방문율을 높여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타겟팅을 어떤 타겟팅을 설정하느냐, 그리고 대중의 시선에서 파악을 해라, 재방문율 높여라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타겟팅이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타겟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책 출판의 경우도 세대별로 다르다. 10대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쌓으려는 목적, 20대 자신의 이력을 정리하려는 목표, 자신의 아름다운 청춘을 기록하려는 목적, 30, 40대는 자신의 사업 혹은 PR을 위해 알리면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책 저자로 자신의 이력을 한 줄 더 어필하고 싶을 때, 50, 60대는 자신의 경험 혹은 은퇴 이후에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겟을 정리한 후에 세대별로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하고 어떤 키워드와 관심이 있을지 분석한 후 타깃별로 맞는 마케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도 중요하지만 재방문, 입소문도 중요하다. 자신이 진행하고 만족했다면, 그리고 그 컨텐츠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컨텐츠라면 알아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출판을 한 고위직 공무원이 계신다. 그분은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신만의 책이기 때문에 책을 펴낸 후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랑하게 된다. 재미있는 포토존을 만드는 경우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고 올리며 SNS에 그 회사의 홍보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요즘 사람들은 억지 혹은 강요로 자신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이건 정말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유명 셰프들도 이것들을 많이 적용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타겟팅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영업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휴대폰을 한번 팔았었거든요. 휴대폰을 팔 때 엄마와 아이가 와요. 그럼 주 타겟은 누굴로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아이로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설득을 하죠. 하지만 저는 엄마를 타겟팅을 삼았어요. 학생을 스타트 시켰습니다. 왜? 사용은 학생이 하지만 지출은 엄마가 하니까요. 그리고 결정권은 엄마한테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을 내놓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다시 사갔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타겟을 정말 잘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타겟팅을 삼을 것인지, 목표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음식점을 하면은 여기가 상권이 어떤 것이고 어느 사람들이 오고 어떤 층들이 주로 오는지 그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잘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회사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LSJ라는 회사, LSJ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이사진 대표와 함께 하면서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마케팅 기법, 창업,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자기 삶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들을 가져와야 되는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보시고 많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윤린의 도서관 윤희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